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정의 엄마로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우리 남편은 은행원이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은행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터라 외벌이로 지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는 가정이죠. 그리고 저도 가끔씩 친정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죽을 만드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가족 사업이라면 무일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친정엄마는 돈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하자는 주의라서요. 가족이라도 일한 만큼 항상 월급을 챙겨주시곤 하셨죠. 이것도 공장이 흥했을 때는 받아도 괜찮았어요. 부모가 챙겨준다는데 굳이 거절하는 것도 좋은 모양새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죽공장도 예전 같지가 않고 매출도 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엄마는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처 이웃들이 아름아름 이야기하면서 결국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요즘 엄마의 죽공장이 잘 되지 않아서 단골들만 주문을 받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사실 예전보다 많이 부르지 않아서 매출이 적어졌나 싶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요. 엄마, 요즘 공장 상황이 많이 안 좋지 않아요? 나 이렇게 엄마한테 월급 받고 일해도 괜찮은 거야? 나 엄마가 힘들게 벌고 사는데 나한테 월급 안 준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놔 봐. 은근슬쩍 공장에 갔던 날 점심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말했죠. 처음에 엄마는 그런 일 없다며 모른 척 하시더니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니 그제야 말해주더군요. 아이, 그래. 사실 우리 공장이 예전만큼 잘 팔리지 않는 것 같아. 아이, 그럴 만도 하지. 다른 데서는 상품 개발이다 뭐다 투자도 많이 하는데, 아이, 우리는 그냥 예전이랑 똑같은 메뉴만 만들어서 팔고 있잖니.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쉽게 질리는 것 같더라고.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그 사실이 네 귀까지 들어간 걸 보면, 아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긴 한가 보다. 애써 밝은 척 웃으면서 말하는 엄마를 보면서 가슴이 찡하게 아파왔죠. 저도 본인의 하나뿐인 딸이고 지금은 비록 출가 외인이라도 우린 가족인데 돈 그거 뭐라고 계속 숨기려고. 혹시나 엄마가 나한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싶은 안색을 내비칠 때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아이,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어디서 일을 할 수 있겠어? 우리 아직 대출도 많이 남아있고 하니 그냥 매출이 얼마 없어도 계속 일하고 살아야지. 아이, 난 내 자식 힘들게 하기 싫다. 너도 시댁에 가서는 엄마가 돈 못 번다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돈 받고 절대 시댁에서 주눅 들어 살지 마라. 알겠지, 우리 예쁜 딸? 한결같은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그날도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친정이 지금 시댁보다 훨씬 모자란 부분이 많았기에 전 항상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이런 제 모습에 시모도 집에 와서는 항상 저를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봤고요. 친정엄마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 제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 같네요. 시모가 집에 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집에서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니? 네 남편, 우리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알아? 너 없는 집에 데려다가 결혼시켜줬으면 집안에 도움은 되어야 할 거 아니냐? 은행원인 우리 아들만 힘들게 할 셈이야? 아니,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좀 벌어오든가. 시모는 집에서 애만 돌보는 제가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오는 날이면 자기 아들은 은행원에다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돈도 안 벌고 집에 있는 제가 한심하고 쓸모없다며 막말을 퍼붓기 일쑤였어요. 저희 시댁에는요, 남편 위로 신우가 둘이나 있었거든요. 신우 둘은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모가 항상 집에 와서 그 난리를 쳤던 겁니다. 제가 참지 못했던 그날도 여전히 이런 소리를 짓거렸고요. 야,
너는 아주 애 키우는 게 벼슬이지? 대한민국의 애는 너만 키우고 있어? 아이, 우리 딸들도 애 키우면서 일만 잘 나간다. 그런데 넌 왜 못하는 건데? 막말로 애 보는 게 일이냐? 그냥 집에서 띵까띵까 노는 거지. 하여튼 일에서 수준 낮은 것들 드리는 걸 반대했던 건데. 아휴,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서 다리라니까. 매번 참아오다가 그날은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서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큰 소리로 말대꾸를 했죠. 어머니, 제가 마냥 집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 어머니도 아이 셋이나 키우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애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서 그냥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쉬고 집에서 아기 돌보는 게 오히려 남는 장사예요. 어머니는 알지도 못하면서 옛날과 지금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요. 제가 큰 소리를 내니 처음에는 움찔했던 시모는 이내 자기가 더 화가 났다는 듯이 소리를 쳤어요. 예,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우리 귀한 아들 데리고 갔으면 모시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뭐가 어쩌고 저쩌? 지금이랑 옛날은 달라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라고? 네가 하는 말의 요점이 그거 아니냐? 그리고 내 딸들도 하는 일을 너는 못한다고 내 앞에서 말하는 거냐? 버르장머리가 이렇게 없어서야?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저는 시모가 친정을 욕하는 소리에 더 화가 나서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왜 저랑 어머니 사이의 일에 친정을 끌고 들어오시나요? 그리고 막말로 제가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다 베이비시터에게 나가는 건 아세요? 요즘 애 돌봐주는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줘야 하는데요. 본인 아들 편하게 지내게 제가 나가서 일하려면 어머님이 우리 애들 좀 돌봐주시든가요. 하물며 지금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떵떵거리면서 노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정작 어머님이시잖아요. 제 말은 틀린 부분이 없었거든요. 지금 양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진정으로 노는 사람은 시모가 유일했죠. 제가 사실을 말하니 시모는 발끈하면서 갑자기 우리 친정엄마를 들먹이면서 달려들더군요. 내가 놀고 있다고? 그러는 네 엄마도 집에서 놀고 먹고 있잖냐. 네가 낳은 자식이니 너희 엄마한테나 봐달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받아간 게 얼만데 그걸 그냥 앉아서 꿀꺽 하시겠다. 그러면 안 되지. 정 그러고 싶으면 내 아들한테 빚졌던 거 모두 갚든가. 너희 엄마가 못 갚으면 너라도 일을 해서 우리 아들한테 갚아야 할 거 아니냐? 돈 관계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게 너희 집 가훈이라면서. 저는 시모의 말에 화가 나도 참으며 입을 꾹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더니 시모는 콧방귀를 뀌면서 네가 그럼 그렇지 어딜 기어올라 하는 느낌으로 비웃고 저희 집을 나갔죠. 시모가 말했던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결혼 초에 우리 엄마가 무릎을 다쳤거든요. 평소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이고 다리야를 입에 달고 사시던 분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니 무릎이 이제 비명을 지른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까지 가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결혼 자금으로 사용해버린 상태였고요. 돈이 없으면 수술도 받지 못하고 다리에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말에 여기저기서 빌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제 상황을 알고 있던 친구들은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친구라고 생각했던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야, 솔직히 생각해봐. 너도 같은 상황이면 나한테 돈 빌려줬겠어? 네 상황이 지금 어떤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 큰 돈을 언제 갚을 줄 알고 빌려주겠어. 너랑 나랑 동갑이야. 네가 모은 돈이나 내가 모은 돈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 그 큰 돈을 어떻게 덜컥 빌려줄 수 있겠어. 다른 친구들도 나처럼 생각할걸? 또 너 애가 태어나면 나가는 돈이 얼만데 내 돈 갚을 여유나 되겠어? 그 잘난 남편이 벌어도 절대 내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는 불가능할걸? 정말 평생을 가는 친구라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모진 말을 하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 말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 따질 순 없었죠. 저는 결혼 전에 벌은 돈은 무리하게 진행한 결혼식과 시댁의 예물을 구매하는 데 다 사용했거든요. 시모는 결혼하자마자 애가 들어섰으니 신혼여행도 취소하라는 사람이었으니 제게 얼마나 독하게 뜯어갔는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게다가 임신 후 입덧이 어찌나 심한지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그날로 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도저히 양립할 수 없겠더군요. 이러한 제 사정을 알고 있던 결혼 초의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돈을 선뜻 빌려줬었어요. 당신 이제 홀몸도 아닌데 신경 쓰이는 일을 내버려둬서야 되겠어. 내가 장모님 수술비 보태줄게.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좀 더 벌었잖아. 그 정도 여유는 충분히 돼. 당신 남편 능력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밝은 표정으로 농담도 건네며 흔쾌히 도움을 주었던 남편은 시모에게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언제 말했는지.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들은 시모가 헐레벌떡 찾아와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직 제가 임신 중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 이후로 뱃속에 아기가 있건 없건 그런 일은 따지지도 않고 정말 징그럽게도 그 사실 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나를 이렇게 대하니 남편은 정말로 남의 편이었는지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갈대 마냥 정말 정처 없이 자기 입장을 흔들어댔죠. 그러더니 신혼 때와는 다르게 시모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친정에는 절대로 뭘 안 해주려고 하더군요. 전 그제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선택한 남자가 겨우 이런 남자였나? 자신의 어머니 말에 그저 휘둘리는 마마보이였나? 세간의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정말 그 말이 맞구나. 옛 조상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하면서 감탄도 했더랬죠. 그래서 시모가 뭐라고 하든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냥 굳굳이 버티면서 살아왔고요. 그런데 시모는 제가 육아로 지쳐서 잊어버릴 만하면 집에 찾아와서 말했어요. 예, 너희 엄마 수술비로 빌려줬던 돈 언제 우리한테 준다니? 작은 돈도 아니다. 수술비가 자그마치 700만 원이었어. 그 돈이면 사회에서 작은 일은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져서야 되겠어? 그렇다고 연을 맺은 사이에 우리 아들이 이자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사돈이 갚을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거지. 마치 우리 엄마가 돈을 떼먹고 달아나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돈은 언제 갚니? 갚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니? 등 정말 다양한 말을 하면서 사람 피를 말리더군요.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시모에게 정이 떨어져 갔죠. 물론 결혼한 후 저에게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쌓일 정도 없었지만요. 그리고 시모는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어느 날 아이가 쉽게 잠이 들었던 터라 청소를 하려고 다목적실 문을 열었다가 어이가 없었지 뭐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아이가 잠에서 깨니 소음이 적다는 제품을 큰맘 먹고 시집 올 때 하나 장만해서 들어왔거든요. 집이 그리 넓지는 않으니 다목적실에 청소기를 세워두고 다녔고요. 그런데 그 청소기가 다목적실에 없는 겁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시모가 청소를 한다면서 사용한 사실이었죠. 저는 그 길로 바로 시모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 집에 있던 청소기 들고 가셨어요? 그거 애가 깨니까 소음 적은 제품으로 제가 일부러 찾아서 구매한 제품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어머님이 사용하고 난 뒤로 한 번도 청소기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발뺌하던 시모는 제가 계속 어디에 뒀느냐. 그때 이후로는 우리 집에서 청소기 소리가 들린 적이 없다. 그동안 청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물어보니 그제야 사실을 말하더군요. 그게 그렇게 비싼 제품인지 내가 어떻게 아니? 써봤는데 소리도 작고 참 괜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첫째 딸 집에 갖다 뒀다. 왜? 그게 그렇게 아깝니? 우리 아들이 돈도 많이 버는데
뭐가 아깝다고 그래? 너 혹시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을 허투루 쓰고 있는 거냐?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한지 정말 위풍당당 그 자체의 태도로 시모는 자기 딸에게 우리 집에 있던 청소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게다가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말이죠. 제 화장대에 손을 댔는데 제가 아끼던 귀걸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티가 날 만큼 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기에 또 시모가 들고 갔구나 싶어서 그날도 어김없이 시모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니, 혹시 제 귀걸이도 들고 가셨어요? 내가 네 귀걸이를 왜 들고 가? 내가 도둑도 아니고. 그냥 사진 찍어서 우리 둘째한테 보여준 죄밖에 없다. 귀걸이가 괜찮았는지 딸이 하도 어디 거냐고 물어보길래 어쩔 수 없이 내 딸한테 네 귀걸이 좀 보여주려고 가지고 나갔다가 깜빡했을 뿐이다. 그러길래 좋은 거면 품질 보증서 같은 거라도 함께 잘 보관해뒀어야지. 그거 있었으면 내가 딸한테 들고 가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이때 브랜드 확인차 들고 나갔던 귀걸이는 아직도 제 손에 돌아오지 않고 있죠. 정말 집 내부에 도둑이 따로 없지 않나요? 이게 도둑이지 그럼 누가 도둑이라는 건지.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태도로 나오는 시모를 보면서 내내 속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다가 꾸준히 받던 건강검진에서 병이 발견되고 말았죠. 어리다고 방심한 것이 화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방암에 걸렸거든요. 우선 저와 함께 사는 동반자인 남편에게 유방암 판정이 나와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놈이 한시는 못 참고 시댁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시모에게 말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시댁 남편과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면서 수술을 권유하던 남편도 시댁에서 시모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집에 와서는 제 수술비는 대줄 수 없다면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10중 8구 시모가 제 수술비를 대주지 말라고 말했겠죠. 저는 남편 말에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있건 없건 앞뒤 가리지 않고 원흉인 시모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지금 사람이 암에 걸려서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자기 자식을 꼬드겨서 하나뿐인 아내를 버리게 만들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야? 누구라도 저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느 누가 편을 가르는 행동을 하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따지던 제게 손까지 올리면서 저를 시모가 보는 앞에서 있는 힘껏 밀쳤거든요. 본인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대들었다고 말이에요. 아픈데 그런 제 신세가 처량해서 순간 눈물이 맺혔죠. 야, 너는 수술 받을 자격도 없어. 그저 집에서 애나 볼 줄 아는 사람이 무슨 수술을 받는다고 설쳐대. 요즘은 암도 별거 아니다. 그냥 자연치유로 너 혼자 힘으로 알아서 고쳐라. 시모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이라는 놈도 시모처럼 모진 말을 제게 퍼붓더군요.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벌어줬으면 알아서 자기가 쓸 돈은 잘 모아뒀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해놓고 갑자기 수술한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세상인 줄 알아? 당신처럼 능력 없는 인간은 그냥 나고자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능력도 없는 주제에 도움을 달라고? 그냥 능력이 모자라면 조용히 떠나라. 그래야 우리한테도 피해가 덜 오지. 안 그래? 그리고 당신 말처럼 내가 당신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결혼 초에 당신 엄마 무릎 아프다고 돈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안 줬어? 그때는 내가 순진했던 거지. 그냥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당신 엄마 목숨을 살려준 건데 말이야. 근데 그거 지금도 안 갚은 거 알고는 있지? 인증 갚을 때도 되지 않았냐? 남편의 말에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집에 찾아온 친정엄마가 일련의 사태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남편에게 밀쳐져 바닥에서 우는 저를 일으키며 남편에게 화를 냈죠. 재서방이 그러고도 아버지고 얘 남편이야? 돈이 아무리 필요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사람 목숨보다는 못하다. 너희 가족은 모두 미쳤어. 어떻게 아픈 사람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 수 있어? 그날 남편은 뭐에 쓰였는지 엄마까지 바닥으로 내치더군요. 엄마는 나가 떨어지면서 아프던 무릎 말고 허리도 다치게 되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화가 끓어올라서 없던 혈압이 생길 정도예요. 결국은 제 수술비와 항암 치료에 사용된 비용은 전부 엄마가 주셨고요. 그 많은 돈은 이때까지 쌓아온 신뢰로 은행에서 많은 빚을 내면서 보태준 것이었어요. 다행히 암은 전이가 없었고 수술은 평균적인 시간으로 끝났지만 아픈 것도 잠시였어요. 저 때문에 빚을 진 엄마의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놈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제가 수술이 끝난 다음 날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저와 엄마 둘 다 냉랭한 표정으로 남편을 맞았지만 그런 우리의 행동에도 별 타격이 없었는지 예의상 사온 과일 바구니를 제 옆에 툭 놓더니 저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거냐? 그날 이후로 우리 애는 너 같은 놈을 남편으로 둔 기억이 없다. 그리고 넌 사람이 어쩜 그렇게 야박하게 굴 수 있어? 우리 애가 너희 집에 무슨 큰 빚을 지기라도 했어. 아님 문제를 일으켜서 직장에서 네가 면을 못 들고 다녔어. 빚은 내 딸이 아니라 내가 진 거지. 여태까지 그 일로 큰 소리 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갚아주려고 빚이라도 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겠는지 엄마에게 대뜸 소리를 쳤죠. 그래도 병원이라는 자각은 있었는지 평소 화났을 때보다는 조용히 말을 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골 때리게 어이없는 말들 뿐이었죠. 장모님 철학 저도 잘 압니다. 장모님처럼 계산에 밝으신 분이 왜 여태까지 돈을 갚지 않아서 이 사람과 제 사이에 있는 골을 깊게 만드셨어요? 또 장모님의 빚이 결국은 제 아내의 빚이나 같은 말이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장모님은 전혀 자기 반성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나서서 자기 딸 편드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당신이 계산에 철저하다면서요. 남편은 우리 엄마에게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은 그만두라면서 꼬박꼬박 대드는데 아파서 꼼짝도 못한 저는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 자식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인생의 전부가 후회스러웠죠. 게다가 말이에요. 남편은 마지막엔 이런 소리도 했어요. 제게 큰 소리치는 장모님의 딸은 어디 능력이나 있습니까? 저랑 만나기 전에도 저보다도 훨씬 못 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결혼식은 크게 하자던 우리 엄마 말에 따라서 그냥 순순히 돈을 보냈던 사람이고요. 저도 아내가 했던 그때까지는 벌어놓은 게 이게 다라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죠. 그러길래 결혼하기 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놨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장모님도 똑같고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애초에 보험이라도 제대로 들어두셨어야죠. 돈도 없는데 이렇게 아플 때는 어쩌려고 그래요? 내가 돈을 잘 버니까 대줄 거라고 생각했나? 웃기지도 않는 소리 마시죠. 이제 제 돈은 한 푼도 그쪽 가족들에게 줄 생각 없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남편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죠. 어떻게 연을 맺고 한 식구가 된 아내에게 편가르기를 할 수 있나요? 전 그런 남편이 정말 사람 같지 않아 보였어요. 마치 돈 하나만 아는 괴물처럼 보였죠. 그날 이후에도 남편은 종종 얼굴을 비치고 갔어요. 그것도 우리 엄마에게 돈은 언제 갚을 거냐며 제 수술비 대줄 돈은 있고 사위 돈 갚을 돈은 없냐고요.
무릎 수술한 인공 연골 둘 다 빼버리기 전에 빨리 돈 갚으라고 압박했어요. 더 늦으면 이자도 받겠다면서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혼 생각을 어찌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병실에 누우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수천, 수만 번이나 맴돌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아프기 전까지는 어떻게라도 살아보려고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을 그냥저냥 눈 꼭 감고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 대한 정이 바닥을 드러내기는커녕 이제는 땅을 파고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남편의 치사하고 이중적인 모습에 더 이상은 함께 살아갈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고 제일 먼저 엄마에게 이런 제 심정을 전했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제 뜻을 존중해 주었고요. 엄마, 저 이제는 도저히 그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어요. 애가 있든 말든 저 그 사람이랑 갈라서려고요. 처음부터 엄마가 많이 응원해줬던 결혼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냐. 네 시댁 사람들이 전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그리고 사과는 오히려 내가 해야지. 한 살이라도 더 많이 먹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너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애초에 그런 인간을 걸러내지 못했던 내 잘못이야. 그리고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너도 이제는 집에서 애에 얽매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 엄마는 항상 네 뒤에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괜히 부모가 아니다. 네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선택했으니 뒤에서 지켜봐 줘야지. 항상 제 뒤에서 응원하겠다는 엄마의 말이 어찌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그날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렇게 결국 이혼 결정을 내린 저는 남편을 찾아가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 우리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갈라서. 그게 당신도 좋고 나도 좋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 수술비로 줬던 돈은 내가 어떻게든 1년 안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게. 나도 당신의 더러운 돈 필요 없으니까. 근데 남편은 되려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혼? 소송이라도 하게? 절대 못하지. 이혼하면 내 돈 당신도 분할받는 거 아니야? 애를 키워줬다는 명목으로. 그냥 이혼하려면 빈몸으로 조용히 나가라. 애 데려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데 더 웃긴 것이 우리 옆에 앉아서 듣고 있던 시모가 남편의 말에 더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너는 생각도 없이 말을 내뱉어? 야, 애들은 네가 데려가라. 내 능력 있는 아들 씨를 가져가는 건 탐탁지 않기는 한데 네가 애들을 데려가야 우리 기준이가 새 출발할 때 걸림돌이 없지 않겠어? 누가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겠니? 안 그래?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결혼 못할 네가 데려간 게 맞는 말이지. 남편 놈은 줏대도 없는지 자기가 뱉은 말은 기억도 못한 채 그저 옆에서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더군요. 가당치도 않는 말을 내뱉는 시모를 보고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 뒤로는 남편 시모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둘은 엄마 일을 돕던 저를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더군요. 남편은 본인이 시모의 말처럼 새 출발을 해야 하니 애는 제가 키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저 혼자서 키워온 자식이니 자기 자식은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남편의 이런 태도에 저는 슬슬 자식들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쉽게 물러나지 않고 소송에 이기더라도 내 자식들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시모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르기로 말이죠. 결국 저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양육권만 챙겨서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혼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도 있었는데 배움이 짧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그런 법이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죠. 또 사실적으로 그때는 수중에 정말로 돈이 단 한 푼도 없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기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충분하지 않았죠. 거기에 저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고요. 그때 알았더라면 아이들의 양육비 정도는 어떻게 받아보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러면 아이들은 배를 굶고 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때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혼 후의 삶은 정말 거지가 따로 없었거든요. 엄마를 도와서 일은 나갔지만 집에 있는 아이들이 부르면 얼른 달려가야만 했죠. 그래서 나갔던 일은 잘리기 일쑤였고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챙기지 않을 수 없었기에 울면서 다시 일을 찾고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요? 당연히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직 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은 거의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찾아도 쉽게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일터에 데리고 나가자니 가게 사장님들이 싫어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이때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끼니도 차려주지 못했고 어린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지도 못했으니까요. 애들 입장에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전 남편과 같이 살 때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나 같아도 풍족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고마운 것이 아이들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 알았는지 크게 투정을 부리거나 떼를 쓰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애들인데 다 큰 성인인 저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해 주었던 거죠.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힘을 더 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답이 안 나오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전기세가 부담이어서 문을 닫았던 죽 공장을 다시 살려보겠다 다짐했어요. 공장이 잘 되던 당시 노하우는 엄마에게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엄마도 그런 제 이야기를 듣더니 흔쾌히 같이 공장을 살려보자고 손을 잡아주었어요. 역시나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었는지 옛날에 엄마 죽을 사 먹던 단골들이나 공장 주위의 이웃들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분은 도시락 공장을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아니지. 죽 공장 내 새 사장 도짜니 아직도 많이 힘들다지. 내가 죽 공장 근처 돌아다니면서 거기 집 애들을 우연히 봤는데 애들이 또래에 비해서 너무 작더라고. 식사는 잘 챙겨주고 있는 거야. 집안 어른들이 항상 밖에 나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차려 먹어. 전 그 도시락 공장 사장님의 말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랑 어머니는 밖에서 일하기 바빠서 애들한테는 인스턴트 음식을 데워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다행히 불이 없어도 되는 상품들이 많으니까요. 또 요즘은 전자레인지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제 말을 들은 도시락 공장 사장님의 아내분은 제 등을 크게 한번 툭 때리더니 소리쳤죠. 아니 애들한테 그런 영양가 없는 걸 먹이면 어떡해. 역시 애들이 작은 이유가 있었구먼. 아예 안 되겠어. 내가 애들 도시락 매일 점심 저녁으로 챙겨줄 테니까 애들 먹여. 그래도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우리가 만드는 도시락이 더 영양가 있지 않겠어? 웃으면서 말하는 사장님 부부의 모습에 저는 감사의 말로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장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도 많았지만 특히나 우리 아이들까지 신경 써준 도시락 공장 사장님 부부는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움을 받아 새로 시작한 죽 공장에서는 요즘 트렌드를 따라서 아이 이유식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유식을 떠올린 것은 아니었죠. 엄마는 옛날처럼 그냥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죽을 만들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저는 근처 공원에서 그동안 놀아주지 못했던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생각에 빠지곤 했어요. 그때 들어온 것이 바로 주변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가진 부부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아이를 위한 이유식을
인스턴트 식품처럼 뜯어서 먹이고 있더군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인스턴트는 몸에 나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바로 이거다 싶었죠. 이렇게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난 뒤로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엄마는 옛날 한가락했던 실력을 뽐내면서 엄선된 재료로 이유식을 만들었고, 그 이유식은 우리 아이들이 평가하면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갔죠. 처음에는 이렇게 만든 제품이 완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죠. 요즘 같은 시대에 마케팅 없이는 제품을 파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마케팅 수업을 들어가면서 이유식 사업을 진행하곤 했어요. 이때 인터넷 사업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오프라인 매장 대상이 아닌 온라인 사업으로 점점 사업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게 히트를 친 거죠. 온라인을 메인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SNS 계정에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맘카페에도 체험단을 모집해 이유식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노력 끝에 엄마들 사이에서는 좋은 재료로 만드는 맛있는 이유식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이 입소문 덕에 한 대행사에서 연락이 왔죠. 자기네들 소속 인플루언서와 콜라보를 해서 같이 판매하자고요. 대행사 대표도 우리 회사 죽은 예전부터 사 먹었다고 하더군요. 요번에 새로 나온 이유식도 인기가 많고 시켜서 아이에게 주니 잘 먹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계약할 때는 수익 배분도 적절했기에 함께 하기로 했고요. 요즘에는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라이브 커머스라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TV 홈쇼핑 같은 것이었는데, 우리 제품을 여기 라이브 커머스로도 판매를 하게 되었죠. 우리 엄마가 99년도에 세운 죽공장 사업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만고의 노력 끝에 저는 6년이라는 시간 만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 CEO가 되었고, 회사 주거래 은행사로는 전 남편이 있는 곳을 정했습니다. 저를 업신여겼던 전 남편에게 성공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잘 입지도 않는 명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전 남편이 일하는 은행에 고객으로 방문을 했죠. 그리고 전 남편을 찾아서 상담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제 말을 들은 직원은 우리 회사의 금전 상황을 보더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며 웃으면서 전 남편에게 안내했고요. 처음에는 전 남편은 저인 줄 몰라보더라고요. 그렇겠죠. 저도 버는 돈으로 나를 위해 열심히 가꾸며 살았으니까요. 역시 아직도 사람이 되지 못했네. 당신 같은 남자한테 시집 온다는 사람은 있었나 봐. 그렇게 바뀐 결혼 반지를 떡하니 끼고.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봤지? 내가 이런 사람한테 상담받고 주거래 은행으로 정해도 되려나? 영 믿음이 안 가는 인상이라서. 능력도 아직 제자리인 걸 보니 딱히 없어 보이고 말이야. 전 남편은 화가 난 듯이 얼굴이 빨개졌지만 큰 고객으로 은행을 방문했던 저였기에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봐, 내가 지금 묻고 있잖아. 너 능력 좀 되냐고. 나를 만족시킬 결과를 낼 수 있냐고 말이야. 그런데 제 말에 전 남편은 작게 속삭이듯이 말했고, 정말 알아듣지 못했던 저는 이렇게 말했죠. 어? 뭐라고? 개미가 말하나? 왜 이렇게 조용하게 말해? 안 되겠네. 여기 당신 말고 다른 직원 데리고 와. 나 다른 직원이랑 상담할 테니까. 실적이 급급했던 모양인지 전 남편은 급하게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런 전 남편을 더러운 것 치우듯이 내치고 다른 직원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죠. 보러 갔던 일도 잘 해결되고 웃으면서 은행을 나왔네요. 전 남편은 성과도 못 내는 무능한 사람이라며 자기 상사한테 혼나고 있더군요.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날 일이 화근이었는지 전 남편은 우리 엄마까지 찾아와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죠. 무릎을 꿇고 손발이 닿을 만큼 싹싹 빌었지만 그런 전 남편을 용서하기엔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는 그리 적지 않았거든요. 아이들도 자기 친아빠가 찾아왔건만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였던 아이들도 이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아빠가 저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기들을 위해 노력했는지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 남편은 지 혼자만 모르는지 눈치가 없는 건지 전 남편은 저에게 애들을 핑계로 합치자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미친 사람이죠. 지금도 뻔히 가정이 있는 남자이면서 말이에요. 전 만나고 있던 남자를 불러 전 남편을 쫓아냈어요. 제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가망이 없다 느껴졌는지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오질 않네요. 정말이지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 않나요? 이렇게 제가 한 회사의 대표가 되고 전 남편은 그런 절 보며 다시 합치자는 소리를 하고 말이에요. 사람이 있을 때 잘하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마 이 인간은 또 저를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들이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대로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게 참 힘들고 슬픈 일인데 아직 저는 그들을 더 증오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이런 증오심이 가라앉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런 힘든 일은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제 남루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